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세션인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과 쟁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앞서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에 안내된 이사회는 외부로 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일정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현 학회장이신 송양민 가천대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좌장이신 송양민 교수님을 자리해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민입니다. 마지막 세션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논쟁과 쟁점. 온 국민이 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논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아는 분은 또 의외로 없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님과 양재진 연세대 교수님은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천착해 오신 우리나라 석학이십니다.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해 주시는 김동섭 전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와 강동익 조세조정연구원 부연구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노대명 박사님이 먼저 발제하시겠습니다. 발제는 한 17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연구원의 노대명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 3월에 보건복지 포럼에 썼던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원고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보완한 글이고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PPT 자료로 오늘 발표를 위해서 새로 만든 자료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아서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원고의 기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당시에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첫째. 두 번째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과거에 계속 있어왔던 일회성 현금 살포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 배경에는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리먼쇼크 때도 그랬고, 정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보다 일시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정책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비판적인 글이었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지금 당장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덮고 그 위에 더 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어 엎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취지로 하나하나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적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지금 가장 크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대면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을 얼마나 크게 바꿀지,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쟁이 있으면서 그것이 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시기에 아마 고용의 불안정화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겠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자리와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소득과 사회 서비스 제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0년간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끌고 왔던 사회보험 중심 체계가 분명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실험이 현재의 모순을 그대로 얻고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 단계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에 좀 천착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기본소득 논쟁이 시작됐죠. 저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소득을 주장한 나라 중에 서구에서 좀 잘 구성되었다는 복지국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여기에 좀 천착을 해봐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일수록 그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한국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그 재난지원금이 배부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의제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같은 거다. 정치적으로 누구도 모든 국민에게 이런 지원을 하자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반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정치가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어떤 분은 경제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재난기본소득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본소득 혹은 재난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나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무관한 것일까? 진심으로 그런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배부되고 나서 여러 가지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은 한국일보에서 6월 27일자 발표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 97%가 지원금을 수령했고 만족도가 모두 높다. 자영업자도 높고 국민도 높다. 그러면 이게 큰 성과일까? 적어도 복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조금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55%. 추가적 조세 부담에 동의하는 분이 55% 중에 65%였다. 과연 이게 큰 성과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태까지 지난 20년간 있었던 많은 조사에서도 국민들이 보편복지를 지지하는 태도의 비율,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세 부담에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과가 남아 있을까? 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정치적 의지의 선점 그 이상의 어떤 이상적 실험일까? 두 번째,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일까? 또는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징검다리일까? 또 하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 간의 대립을 말하는데 정말 그게 대립되는 것일까?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 구축을 위해서 기본소득은 한 걸음 힘을 보태는 것일까, 힘을 빼는 것일까, 뭐 이런 논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국의 지원 대책 관련해서는 이 표 하나에 대충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 복지국가와 미국, 일본이 코로나19 앞에서 취했던 정책적인 대응 방식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고용유지 지원, 실직자 소득 보장, 자영자 지원 단계적으로 갔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직자 중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규모이지만 신속하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죠. 이후에 자영자 중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수는 적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보장 제도가 외부의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럽 대륙 국가들이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제가 그냥 그 두 가지 예만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강력한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 제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시점의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 있었고 어떤 정책을 취했느냐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넘어갈까 하는데 왜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 나라가 이게 필요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대안적인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위기가 닥칠 때마다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미 리먼 쇼크가 왔을 때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보장 제도가 충격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는 자동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직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기능을 잘하려면 하나는 커버리지가 높아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지출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커버리지가 낮고 사각지대가 크고 지출 규모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큰 과제죠. 아래 언급한 내용은 한국 사회보장 제도는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한국사회보장제도는 어떤 기능을 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고용 유지와 관련된 정책이 강하지 않다. 두 번째는 실업보험제도가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가입률 추이를 보면 비정규직이 거의 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플랫폼 노동자나 이 특허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소득보장 제도도 사각지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낮은 제도로 충격을 흡수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출이 낮다는 겁니다. 지출이 낮다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체계 및 사회보험료 부가징수 체계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난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관계. 한국 사회에서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을까?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첫 번째는 소득 파악 체계가 워낙 취약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신속한 지원이 힘드니까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자. 필요했을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파악 체계가 어렵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도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실업자를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하는 게 그다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첫 번째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데, 저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지원해야 될 집단이 실업자와 자영업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판별하기 어려웠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 경제적 효과에 관한 겁니다. 경기부양 효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효과인데 전 절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효과입니다. 정치적인 효과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 가는 길에 초석을 닦았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절반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그러면 1월 징검다리 삼아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일까?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그 기본소득이 다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모델이 전 참 궁금합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반을 논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징검다리가 돼서 기본소득을 지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까? 저는 그런 고리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현금 살포 정책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주관적인 감성의 문제는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제도의 그 확장 개편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맨날 복지론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잘 개편도 안 되고 20년간 이 모양인데 기본소득으로 확 바꾸면 어떨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득분배 구조나 사회보장제도 경제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단번에 도약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거쳐야 할 관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돼서 3월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수많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을 했죠. 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할 때 전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끌어가기에는 국가의 행정 역량이 너무 취약하다. 특히 소득 파악 역량.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누가 얼마를 벌고 세금을 얼마를 내고 누가 어느 정도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국가의 기본일 텐데 이 기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두 번째는 고용이 다변화되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데 따라서 소득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부각시킨 겁니다. 이건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속 모색하고 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바람을 타면서 굉장히 그 힘든 국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모두가 받아서 만족스럽지만 정작 제도는 개편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쟁 관련해서 저는 몇 가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미래소득 보장의 중요한 패러다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현재의 소득분배 구조, 소득보장 제도의 불평등성, 조세체계의 문제 이걸 다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비유를 드는데 피자에 토핑을 얹어놓고 그 울퉁불퉁한 토핑 위에 치즈를 올려놓고 녹이면 사실은 그 불평등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더 씌워지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소득보장 체계나 고용체제 여러 가지를 개혁하지 않고 이 기본소득을 얻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자들도 전부 다 그런 입장이 있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에 관한 좀 더 명확한 비전, 그다음에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하는 기본소득에는 우파 버전, 좌파 버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다양한 버전 중에 자신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뭔지 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기본소득 논자들이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체제나 고용체제에 관한 겁니다. 고용보장과 고용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수단과 굉장히 유사하고 어떤 분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데모그란트와 유사하고 사실 기존에 있는 소득보장제도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파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소득을 파악해서 그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논자들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입장, 주장이 있겠지만 저는 기존의 경제사회 체제의 모습을 그대로 둔 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앙드레 고르가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관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고르가 냈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기본소득 주장 이전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야 된다. 제2의 쉐이크가 필요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회적 경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이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배부하는 제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의 전후가 있죠. 그 전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의 전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길게 풀어본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전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원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사회 서비스, 주거권, 교육, 고용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후에 기본소득 주장을 할 때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서로 소통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액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제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위에 적당히 그 토핑처럼 더 씌워지는 것이라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여러 가지 제도와의 관계를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 현재 상태의 소득보장 제도는 소득계층별로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기본소득을 그대로 쌓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행기 전략으로 어떻게 기존 소득보장 제도를 개편하는 생각을 하는지 이런 입장이 좀 전제되어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의 예상되는 발전 경로에 관한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 현재 문제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개편 방향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적이지만 저희가 계속 실패해 왔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가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위기를 계기로 단번에 제도를 혁신하는 겁니다.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바꿀 수만 있다면 죄송합니다. 끌 줄을 몰라서 마지막으로는 그 일거의 혁신을 하는 거죠. 기존의 소득보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NIT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 특히 저소득층 소득보장 제도를 통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역시 형평성의 문제나 욕구별 수준의 차이의 문제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기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부가적인 급여 요구에 따른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정적 한 걸음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거는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뛰어봐라 이거죠 결국은. 사실 의미는 계속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봐라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소득이 단번에 도입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든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이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합의할 수 있느냐에 좀 천착했으면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사회보장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걸 토대로 확장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소득 파악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얼마를 벌고 세금을 내는지 알고 누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사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는 그거였죠. 누가 어느 정도의 소득분이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로 제도가 운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보험 체계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위험에 직면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에는 보편적 구직수당 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하는데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제도가 전 국민이 된다면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지역과 직장 간의 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에 비가입자가 많은 이러한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소득 기반의 강력한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여졌으면 좋겠다. 기본소득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김훈이라는 작가가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 이 문제야말로 지금 당장 좀 개편이 되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편들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료 징수, 상병수당 같은 과제들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어떤 초석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재조정이 없이는 일시적인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또 다른 또 지급을 부르고 뭐 이런 상황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크 안 되는 저 음향은 계속 나옵니다. 예, 하여튼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간단하게 정리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아까 노동현 박사님이 정리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이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자료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재진 박사님 발표해 주십시오. 1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노대현 박사님이 큰 틀에서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보장 제도와 만약에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제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고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비판적인 혹은 비관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 방식으로 우리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보장 제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 보겠는데요. 먼저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사회보장 복지를 대신하거나 복지를 더 강화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소유권 철폐 없이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자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건 상관없이 복지는 복지대로 해라. 근데 공유자산 공유자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n분의 1로 그 권한이 있으니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분들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복지 보편복지란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란 이름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문제점들을 좀 대신할 수 있다, 혹은 보완할 수 있다, 혹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한번 체계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가 사각지대 해소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가 많은데 기본소득을 주면은 사각지대 당연히 해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고요. 거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인 소득 안전망을 쫙 밑에 까는 거, 지금에 있는 거, 아까 노대현 박사님은 토핑 말씀하셨는데 토핑이 아니라 밑에 이렇게 깔겠다라는 거죠, 베이스로. 예. 과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양극화도 심하고 지금 소득 불평등이 심한데 기본소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소비 증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뭐 하니까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런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래 일자리 없는 사회의 소득 보장은 기본소득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사회보장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 지금의 우리 사회보장 원리를 강화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개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기본소득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유파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나 뭐 랩 2050에서 제시하는 거든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에게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소위 말하는 전국민 대상 뭐 동일 액수의 뭐 이런 거죠. 그걸 일단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뭐 부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가 그냥 나라 돈으로 현금으로 가니까 그냥 뭐 아동수당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소득의 급여랑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개인에게 주는 건 맞습니다. 뭐 연금 같은 것도 개인에게 주죠.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근로연령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이런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단위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도 가구 단위로 바뀌게 되면은 소득 계층이 바뀝니다. 예컨대 중산층 전업주부나 중산층 아르바이트 학생, 중산층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은 저소득이거나 소득이 없지요. 개인 단위로는 맨 꼬라비입니다. 그렇지만 가구 단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소득 보장을 할 때는 가구 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만으로 하는데,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크게 많이 활용합니다. 오히려 서비스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라고 아동수당으로 100만 원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10만 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공보육 시스템을 깝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거 다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소위 말하는 인카인드라고 하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 비생산 연령 인구에는 기존 복지급여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연금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근로 연령대 인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조건이 달립니다. 특히 실업급여 같은 건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급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9개월, 우리나라 같으면 9개월,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급여 1년. 왜? 근로연령대 인구는 사실은 복지국가는 근로를 일단은 전제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할 사람은 근로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위험에 빠져서 피치 못하게 근로를 못해서 소득이 상실됐을 때 소득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아프다든지 아이를 낳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그 지출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 필요한 지출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서비스가 보육에 들어가서 서비스가 들어가서 아동수당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주든지 해서 그 지출에 많이 나서 지출 때문에 생긴 어려움을 막아주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어서, 다시 말하면은 근로를 전제로 짜여 있고
기본소득은 근로랑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로와 급여의 연계성을 단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어서 기본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위에서 이제 복지국가가 서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철학적인 차이가 있는 급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편적인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 보편적인 건 사실은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 필요한 욕구, 필요 같은 거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인 보편주의죠. 그러나 복지국가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위험과 욕구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보편을 얘기합니다. 위험과 욕구를 따진 후에 누구에게나 주면 보편주의지만 위험과 욕구를 따진 후에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다시 적용을 하면 그때가 선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소득 논자대로 얘기하면 스웨덴도 선별주의 복지국가가 됩니다. 왜? 욕구와 사회적 위험을 따진 다음에 주니까. 따진 다음에 보편적으로 주지만 그게 선별복지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보편복지죠. 보편주의죠. 건강보험이 보편주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돈 줍니까? 병원 가라고 안 그러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보편 보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재산 기준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하면 보편주의 달성되는 것이다. 무조건 다 주자고 하는 건 보편주의가 아니라 무차별주의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가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면서 사회보험료를 내든지 일반 조세 세금을 내든지 해서 그 일부를 돼지저금통에 모아둡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혹은 아까 마치 아이를 낳았던가 아프다 해서 지출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 돼지저금통에서 그 국민에게 일정한 급여 보장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돈은 내지만 받는 사람은 적지요. 건강보험료 맨날 다 내지만 진짜로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죠. 내가 돈은 내지만 내가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실직자가 받아가니까 나도 받아가야 되는 똑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픈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실직의 규모가 크고 뭐 장애인이든지 더 필요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나는 안 가져가더라도 왜 다음에 내가 그런 위험에 빠지면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에는 돼지저금통이 없습니다. 걷는 대로 n분의 1로 나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많으니까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회적 연대는 상부상조도 없습니다. 실직자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도 똑같이, 부자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장애인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사회적 연대나 상부상조는 없습니다. 그냥 로빈훗 역할만 있는 거죠. 어쨌든 나눠준다고 했을 때 세금은 부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서 나눠 갖는 로비는 역할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 또 그 크기,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보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미래에도 사회 보장을 기본소득에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기본소득 논자들 혹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개혁하고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사회보장 원리에 의해서 개선을 해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기본소득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사각지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급여의 적절성 문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왜? 사회보험 방식이니까요. 보험료 못 내면 사각지대 빠집니다. 대신 그것을 일반 재정에서 의료급여라든지 기초연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 노후보장 쪽을 보게 되면 기초연금이 들어가서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노인이 다 받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부분이 25만에서 최대 30만 원이어서 우리나라 국민기초선에 미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급여의 사각지대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기본소득이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지 봅시다. 우리 노대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까 노후소득 보장이라든가 의료 쪽에는 일반 재정으로 해갖고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쪽이 보험이 있고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 일반 재정으로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좀 미약합니다. 요번에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서 한국형 실업보조제가 또 도입이 돼서 좀 진일보하는 거로 갑니다. 아직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2019년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9.3조 원입니다. 이 돈이면은 지금 나머지 사각지대에다가 아마 충분하게 지금 적어도 지금의 정규직에 대한 보장을 비정규직이나 사각지대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만약에 구조를 한다면 14,900원입니다. 이거 갖고는 일단은 적용의 사각지대는 해소됐을지 모르지만 급여의 사각지대는 이거 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복지급여 방식을 통해서 적용을 확대하는 것,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이게 힘들다라는 거고요. 14,900원이 아니라 기본소득 문제들은 그러면 기본소득 많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지금 우리 160만 원 최소 160만 원에서 최대 198만 원을 주는 게 실업급여인데 뭐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뭐 가족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50만 원짜리 한번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 312조 원이 들어갑니다. 실업보상한다고 312조 원,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의료보험부터 해서 다 한 게 200조가 넘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에 기본소득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것은 실효성이 없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소득 안전망 이거를 깔겠다라고 하는데 10,000원씩 깔아도 6조 들고 10만 원씩 깔아도 62조입니다. 62조면 10만 원씩 깔은 62조면 2017년 현금복지 지출이 73조입니다. 그 현금복지 지출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하단부에 있는 것들을 합니다. 1인 생계 급여 현금성 주거비까지 하는 80만 원 정도, 실업급여 60에서 198만 원, 육아휴직급여 우리가 아무리 낮다가 국제 비교해 보면 다 낮아도 일단 120만 원. 국민연금 기초연금도 낮다 하지만 30만 원까지라도 주고 있습니다. 등등 현금 지출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만 하더라도 10만 원짜리 기본소득 까는 거 가지고 지금 안전망이 되는 것보다는 그거에 쓸 돈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회 기본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안전망 한다 하더라도 거의 푼돈 수준이어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푼돈 수준이어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양극화해서 되고 소득재분배 될 거 아니냐?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나 기존의 복지급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복지급여든 기본소득이든 돈을 조세를 걷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동일합니다. 왜 누진구조를 걷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걷으면 재분배 효과가 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지출 사이드입니다. 지출 사이드에서 복지급여는 저소득 계층에 들어가거나 중산층이라도 소득 활동이 실업 등과 실험 같은 걸로 해서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지출 사이드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그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지출 사이드에서 소득 재분배가 적어도 절대액 차원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급여는 조세랑 지출 사이드에서 양자에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기본소득은 조세 사이드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으로 복지급여만큼의 소득 재분배 효과 혹은 양극화 해소 효과를 보려면 조세 크기를 굉장히 추출 규모를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조세가 더 많이 추출했다, 증세해서 됐다 하면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큰 소득 없는 사람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가는 복지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그 효과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효과에도 열등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을 하고야 된다 그러면 가구 단위로 바꿀 때는 소득 재분배가 역진적이 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단위에서는 중산층 전업주부라든지 학생들 다 뭐 소득이 없고 낮은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가구 단위로 바뀌게 되면 소득 계층이 다 바뀌거든요. 지금 저 표로 제시한 거는 랩 2050이라고 30만 원 국민소득 하자고 하는 곳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개인별로 30만 원으로 받는데 가구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손익계산이 나오는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연소득 1억 외벌이 4인 가구가 세금 더 낼 거 내더라도 300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까? 300. 더 받는 것으로 제일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맞벌이 3인 가구도 300만 원이 넘게 더 순소득이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연소득 3,500만 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3인 가구는 160만 원 정도만 더 들어오게 되는 거로 나오고 2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늘어나는 게 없는 거로 나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청년 1인 가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왜? 개인으로 줬을 때 이거를 다시 가구로 바꿀 때는 소득 이전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맹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나오면 또 이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재 분배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급과의 복지급여는 기본적으로 빈곤선 이상에서 소득 빈곤선 이하로 가겠죠. 생계급여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은 사회적 위험이 없는 사람에서 사회적 위험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더 아픈 사람으로 소득자에서 실업자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산층 노동자한테도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실직에 빠지거나 이랬을 때 소득 비례형으로 줍니다. 물론 상한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갖고 중산층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산층 보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 훈련이라든지 뭐뭐 등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층에서도 좀 상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게 기존의 복지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본소득은 가장 큰 소득 이전 패턴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것입니다. 즉 그중에서도 근로연령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원래 했습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다 했습니다만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인데 근로연령대 인구인데 비경활 인구 그러니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아이 키우는 부분이나 그런 거 의료 쪽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해준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근로 활동을 전제로 하고 복지국가가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용률로 따지면 남성 고용률이 75에서 80%고 여성 고용률이 한 60% 되죠. 즉 그 나머지 여성의 40%, 남성의 25에서 20% 정도가 기본소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했던 뭐 전업주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 패턴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소득세 갖고 하면 고소득에서 이하자, 국토보유세 가면 토지 소유자에서 아닌 사람. 어쨌든 소득 이전의 패턴이 기존의 복지급여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효과, 소비증대 효과인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그거랑 저소득계층이나 소득이 격감한 실업자 같은 경우에 주는 그 경우로 보면 후자가 기존의 복지급여가 훨씬 소비증대 효과가 큽니다. 그 가계동향 조사에서 분석한 소비 성향입니다. 하위 20%는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들어오는 대로 족족 씁니다. 100만 원 들어오면 105만 원 오히려 적자 날 정도로 씁니다. 2분위부터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은 80만 원, 그 다음은 75만 원, 70만 원, 상위 20%는 59만 원만 씁니다. 나머지는 뭐 저축하거나 뭐 연금하거나 보험을 사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소비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왕 같이 돈을 쓸 때는 사실 복지급여, 경제 위기 시에도 어려운 계층에게 실직한 사람들에게 후한 급여가 들어가게 하는 게 총소비 증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이게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치고 뭐 하여튼 꼭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 프로그램입니다. 법만 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에 인프라가 깔려야 됩니다. 아동 보육을 하려면 보육 인프라가 깔려야 시간이 걸리고 미리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금 프로그램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일자리가 없을지 안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눠 갖기 시작하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미래에는 그러면 과연 일자리가 진짜 없어질 것인가? 지금 없어지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전까지 보면 상용 근로자까지도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AI와 로봇 때문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태되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GM 공장이 문 닫은 군산이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인구가 주는 거고요. 실리콘밸리나 판교에는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스마트 공장화를 선도하는 독일의 실업률은 3.4%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는 19.3%의 실업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3.7%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1950년 실업률 34%입니다.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20% 30% 실업률입니다. 기계가 있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로 가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사실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합니다. 뭐 전후방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들에 대한 법인세나 이런 거 갖고 또 우리가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는 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서는 일자리 구성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으로 이걸 대응하자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간 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판교나 실리콘밸리처럼 상위 계층의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또 거꾸로 하위 계층의 일자리,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기그 이코노미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쪽에 늘어납니다. 가운데가 줄고 아래가 늘어나고 상층이 늘어나는 이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소득 노동자든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을 쫙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쫙 주자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주냐고 하는 거면 아래에 깔려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판교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주자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하층에 안전망을 깔아야 된다.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 안전망을 깔듯이 하층에 깔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장, 변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에 맞출 수 있게 직업훈련 등이라든지 고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데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밑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세대가 변화되니까 평생학습 체계에서 이제 50대 세컨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그냥 돈 주고 만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도 없는 산업 구조가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지금의 원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제가 몇 분 남았나요? 1, 2분 남았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푼돈이 들어도 너무 재원이 막대해서 당장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부분 기본소득부터 해보자. 가장 어려운 집, 요즘 새로운 어려운 집 따르면 청년이라 해볼까. 아동이나 노인들한테는 뭐 주고 있으니까 청년을 할까. 이래서 청년 기본소득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 실효성은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은 근로 연령대 인구입니다. 따라서 서구 어떤 나라에서도 학생수당이나 훈련수당이나 구직수당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급여를 지급을 하지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먼저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수당 하던데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교육수당을 주고 이렇게 학생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직업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는 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준다고 해봅시다. 지금 20대만 준다고 해도 월 10,000원이면 9,000억이 들고요. 10만 원이면 9조가 듭니다. 저거 가지고 사실은 그 청년의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또 청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청년의 지금 실업자와 취업자가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취업자애들은 좋은 기업에나 좋은 직장 가진 또 청년들, 그 다음에 중산층 청년, 중산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중저소득의 청년 중에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자기 직업 능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률적으로 쭉 나눠주는 거로 해서 할 일을 다 했다. 굉장히 저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부분 기본소득에서 중위소득 이하자들에게 뭔가 안전망을 깔아주자고 하는 겁니다. 뭐 통합당에서 안심소득제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밀턴 프로이드만이 제시했던 그 방식이더군요. 또 참여소득제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 밀턴 프로이드만이나 안심소득제에서는 가구 단위로 하는데 여기서는 개인 단위로 중위소득 이하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논리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의 사회보장제도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개인 단위로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참여소득 보장제도를 보면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저 그림대로 지금 30만 원씩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은 30만 원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활동을 해서 조금씩 소득이 생기면 조금씩 급여가 줄어들어서 중위소득이 되면 이제 빵원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다 하더라도 중산층 가정의 전업주부나 학생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 단위를 가구 단위로 바꿔지게 되겠죠. 소득 계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겠다는 그 취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위소득 이하자라도 재정 부담이 막대합니다. 5,200만의 반 혹은 근로연령대 인구 3,600만의 반만 하더라도 몇 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막대한 급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근로 동기의 저하입니다. 소득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게 돼요. 이 시스템에서는 소득 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늘면 급여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단지 얼마나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30%는 눈 감아줍니다. 생기는 추가되는 소득만큼 급여가 깎이면은 소득세율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저하 때문에 그렇죠. 30%는 눈 감아주는데 지금 통합당의 것은 50%를 눈 감아주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근로동기에 큰 저해가 됩니다. 소득세율이 50%짜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어느 나라든 그냥 보충급여형의 것은 중위소득까지 하지 않습니다. 보통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40에서 50% 하게 하고 보충급여를 그 정도 선에서 하는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 EITC로 위에 얹습니다. 저소득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EITC가 없다. EITC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보너스로 급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안심소득제나 저런 참여소득제나 이런 것들은 소득활동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가게 되는데 EITC는 소득활동 하는 순간부터 생기고 소득이 늘어나면 적어도 점증구간과 평탄구간에는 보너스가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근로 유인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실업부조가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동기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부분기본소득하고 하면은 그런 것 아닐 그 차이가 많이 원리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서 사회보장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지금 OECD 평균하고 우리 사회지출 차이가 11%인데 그 차이를 기본소득론자들은 지금 사회보장제도 좋은 거니까 그냥 두고 기본소득으로 나머지 좀 하자 깔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를 강화하는데 더 같은 돈을 해도 아까 소득보장 효과나 사각지대 실효성 있는 해결이라든지 소득 재분배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우월합니다. 기존의 복지급여가. 그럼 복지급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자연 증가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11%짜리가 아닙니다. 17에서 18%짜리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연금이 지금 제대로 안 나가고 있을 뿐이고 고령화 정도가 유럽 국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OECD 평균의 고령화율을 가게 되면 우리 17에서 18%짜리 지금 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21%가 목표라고 하면 3% 정도, GDP의 60조 원 가량입니다. 60조 원짜리면은 한 9만 원이나 8만 원짜리 기본소득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6만 원, 8만 원짜리 기본소득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아까 부족했던 198만 원짜리 그 실업급여를 한 유럽 수준은 한 300만 원까지 상한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사각지대 해소한다든지 육아휴직급을 120만 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로 유럽 수준으로 좀 상한을 올린다든지 하는 쪽으로 써야지 거기에 뭐 8만 원, 9만 원씩 얹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면은 기본소득이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본소득을 깔게 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회보장을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사람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자고 그러냐? 정치적인 계산이 때문이죠. 재난기본소득 때처럼 50% 시작했던 게 70% 선거 과정에서 70대고 100대를 가는 건 그냥 정치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왜? 사회보장급여는 어쨌든 소수가 받습니다. 보편적인 보장을 받더라도 당장 급여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푼돈이라도 기본소득은 전체 유권자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고무신을 다른 말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막 판도라 상자가 그래서 열린 겁니다. 고무신을 한쪽에서 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쪽도 줘야겠다. 명분은 세워야겠으니까 뭐 사각지대 해소하면서 주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럼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결국엔 뭐 국토보유세를 하겠다면 어떻게 뭐 해서 뭐 돈을 마련해서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난기본소득만 같은 방식이 되겠죠. 부채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국방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사회 공공재를 깎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금화해서 주겠다는 뭐 이런 식이 될 거여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소득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열정에 찬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한 6분 정도로 해주십시오. 먼저 김동섭 기자님. 네,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이 앞에 발제자 두 분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근데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반대쪽 의견, 기본소득을 이렇게 좀 찬성보다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 이런 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했냐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난번 총선에서 이렇게 14억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재난기본금을 준 것은 선거적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다들 정치권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지면서 경제적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크게 왔다고도 생각이 안 드는데 올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이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은 저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효과를 본 사람 정치권이 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시 또 대선에서는 또 여야 모두 다 기본소득 갖고 경쟁을 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될 것이냐? 이 기본소득을 그저 반대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얼마큼 어디까지 하는 게 더 좋을까? 이 정도면 국민이 감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어쩌면 현실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현재 이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 복지제도의 하나처럼 그냥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것에 그칠 것이냐,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분분한데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걸 주장하는 쪽이나 한번 좀 세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인데 저는 정치권보다는 또 지방에서 더 이것이 또 센 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항구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선거 때마다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뭐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 생각엔 여기서는 강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민, 어민 기본소득, 뭐 학생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뭐 실직자 기본소득, 저는 이런 다양한 이 기본소득 바람을 불어 갖고 선거판에서 저는 이 지자체 선거도 아마 휩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14조 원도 정말 큰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복지제도에서 가장 큰 제도는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복지 사업이라고.
근데 이것이 올해도 13조 원인데 이번 정권 끝나고 나서에 그러니까 2025년쯤 돼도 벌써 20조 원이 넘어갈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20조 원을 기초연금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 현금 복지가 한 54조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추세는 거의 현금 복지 늘어나는 것이 한 매년 한 10%씩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거에다가 우리가 기본소득까지 늘어나면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첫 번째 발제자인 노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추가 조세 부담 지지도 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이런 기본소득을 받는 젊은 사람들 입장은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나는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공짜로 받는 것이 약간 미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저소득층은 내 마땅한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고소득층은 앞으로 그 증세가 뻔한데 이것마저 안 받으면 이중 손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현금 복지도 지금 큰데 앞으로 이렇게 이것까지 오게 되면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정치권은 그 현금 살포는 정말 확실한 표라는 것을 더욱더 새삼스럽게 인식을 더 확고하게 가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소득이 자꾸만 부상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요인은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이거 하면은 뭔가 세상의 복지제도가 정말 좋아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 보험의 뭐 사각지대 해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실업 고용보험 이런 데 사각지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그 돈 준다고 추가적으로 준다 그러면 이건 사각지대 해소가 되지만 그렇게 큰 소득 보장 효과는 거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부상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지금까지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았던 중산층이나 근로연령층들한테 혜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복지제도나 이런 거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사회적 약자, 위험에 빠진 사람들한테 걷어주는 그죠? 소수에게 주는 제도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근로연령층들이 돈을 걷어서 다수에게 나눠주는 제도거든요. 이거 모든 사람 얼라건 아니면 아주 노인이건 다 돈을 주는 제도. 이거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부상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이거 이렇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 말고도 정말 어려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는 고령화가 1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2040년도가 되면 35%가 되고 2050년도가 되면 현재 세계 제1위의 노인 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을 앞지릅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30년 동안의 그 긴 터널 속에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벌써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장기 요양보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 오히려 고용보험에 있는 돈을 2% 포인트를 떼다가 장기요양보험에다 갖다 얹혀놨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이 돈을 쓸 걸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우리도 어쩌면 지금은 이렇게 돈 뿌리는 정책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이 돈을 쓰기 위한 노인들이 빨리 늘어나기 전에 기금을 모으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 이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과연 이 세금을 더 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저는 이거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그 국민연금도 보세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9%로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올렸습니다. 어떤 정권도 이거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은 보험료 올리는 거는 약간의 조금 쉬운 편이 속하지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그 노령층의 반발이 앞으로 무지하게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장하고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이 퇴직자들에 대한 보험 건보료가 너무 가혹합니다. 왜 그러면 재산 하나만 있고 퇴직하는 베이비부모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너무 높이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케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그
상병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이 베이비부모들 퇴직한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그 보험료가 매겨질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겨지면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상병수당 같은 것도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대선에 가면 등장할 그 이슈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있었던 제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일본법을 베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상병수당을 뺏겨놨었거든요. 근데 1년 해보니까 이거 일본이 그 이돈 때문에 부정수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은 건데 앞으로 이 제도는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 그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그 쓰는 제도를 택하기보다는 돈을 거둘 수 있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익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예, 한국조세지정연구원 강동익 부연구원입니다. 그 토론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서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사회보장제도와 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워낙 잘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여할 부분은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경제학적인 얘기 위주로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앞서 이제 노대명 박사님과 양재진 교수님 모두 이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현 제도의 뭐 개선 내지는 뭐 선별적 지원이나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이 재난소득 제도가 훨씬 열등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것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경기 부양 목적으로 살펴볼 경우에는 어떨지 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효과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 보면 이전 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는 보통 매우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재난 기본 소득 역시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보면은 이제 최하위 계층과 다른 계층의 한기 소비 성향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하위 계층일수록 그 이제 그 위의 계층들에 비해서 한기 소비 성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은 이제 한기 소비 성향이 그 비교적 높은 계층 이외에 다른 계층들도 주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일반적인 이전 지출에 비해서도 좀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 연구원에 계신 우진희 박사님과 수행한 연구에서는 그 가장 이제 한기 소비 성향이 높은 장기 실업자와 그거보다는 조금 한기 소비 성향이 낮은 일반 실업자에 대한 이전 지출의 승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 장기 실업자를 특정해서 주는 경우에 훨씬 더 승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게 과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으로도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재난 기본소득은 나름대로 지역, 기간, 업종 등의 제한을 두고 이제 3개월 두려고 했지만 이제 3개월 동안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에게는 이제 소비 행태를 좀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주고 이 100만 원을 뭐 이 특정 지역에서만 쓰라고 해도 뭐 3개월 동안 평소에 이 지역에서 100만 원을 쓴다면은 소비 지출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딴 데 나가서 쓸 때는 그냥 개인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이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사용할 때만 그 재난 기본 소득을 받은 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재난 기본 소득과 같은 이제 일시적인 지출을 줄 경우에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핸드폰이나 이번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뭐 와인 이런 게 갑자기 급증했다는 이제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그런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그 2008년에 유명한 연구로 이제 미안 앤 수피의 캐시 포 클런커스라고 그 차에 대한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일시적인 혜택을 주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때 일반 내구재에 대한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게 이제 그 기간이 지난 이제 나중 기간에 다시 감소하는 걸로 거의 넷으로는 0에 가까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로 나타나서 뭐 내구재에 대한 소비 역시 뭐 크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소득과 이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재난소득과 기본소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일시적인 제도와 영구적인 제도는 행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돈을 주는 형태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 이제 양재진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 중에 이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제 그 한계 소비 성향을 통해서 이제 소득이 조금 소비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실 큰 논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 같은데 사실 하기보다는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재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지출에서는 실제로 한계 소비 성향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단기에서 이제 일시적인 효과에만 국한되고 이제 중장기에선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경기 변동에서나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고 중장기에서는 이제 생산 요새 공급으로 인해서 총생산이 결정되는데 기본 소득은 음의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이제 총생산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는 맥락이 조금 다른 연구인데 이제 한준석 박사님과 이제 서울대학교에 계신 그 홍세화 교수님, 뭐 우진희 박사님께서 수행하신 이제 이전 지출 규모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 이전 지출을 1.5배 정도 늘릴 경우 총생산이 약 마이너스 2.1%, 3.3% 정도 감소하는 것을 보여서 기본 소득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효과가 더하면 더했지 좀 덜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대명 박사님하고 이제 양재진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기본 소득의 소득 분포를 개선하기보다는 이제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제도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 소득과 선택적 복지를 비교할 경우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소득 분포 개선 효과가 항상 높은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한국의 재정 전망은 이미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뭐 지금은 뭐 국가 채무 비율이 40%밖에 안 돼서 여유가 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전망 관련된 결과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재원은 마련 방안을 논하지 않고는 좀 얘기 자체가 진행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복지 확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과 별개로 이제 전문가는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두 가지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고 설득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채무 발행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단지 조세 부담을 후세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증세는 복지 확대와 필연적으로 결연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도의 차이는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증세는 무조건 총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진세가 있는 소득세나 이제 법인세 같은 이제 왜곡적인 기능이 큰 조세를 통해서 하면은 이런 총생산의 악영향이 좀 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간접세 위주로 하면은 뭐 영향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이런 간접세들은 역진적이라는 면들이 많이 있어서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뭘 어떻게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총생산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편적 복지의 이제 혜택과 더불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노대명 박사님께서 얘기하실 때도 제가 제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그 사회보장이 강한 유럽에서 보장 기능이 2008년 이후에 잘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충분히 맞은 얘기라고 사료가 되지만 유럽의 채무 위기가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2011년, 12년에 와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일례만 보더라도 아무리 이제 이런 사회 보장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국가 채무와 이제 그 세입 사이드의 문제를 별개로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영향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극복을 해 나가기만 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는 단지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고, 곧 저희가 이 사무실을 돌려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강동익 박사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동석 기자님은 민심의 실태 그리고 정치 공학적인 수요가 있는 한 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참 학문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그 두 분 발표자께 1,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도 되게 결이 다르다. 어떤 분은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길과 같이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본소득론자의 대표주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 입장을 밝히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새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까 그 김도석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보편적 복지나 국민들이 추가적 조세 부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발표했다면 그건 저와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 조세 부담 문제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사실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먼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장 그 주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10년이 문제일 거다. 20년, 30년 후는 초고령화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텐데,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국민들이 조세를 부담하는 그 사회적인 연대 의식이 어떻게 제도화될 수 있느냐는 10년 안에 결정될 겁니다. 10년 내에 사회보장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그 이후엔 제가 보기엔 개혁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그 앞으로 증가하게 될 사회보장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늘려나가냐는 겁니다. 저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 조세 부담을 하려면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보험료 중심 체계가 있고 재정에서 일부 복지 지출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전체 GDP에서 25% 내지 30%가 사회 지출할 수 있는 맥시멈일 겁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현재의 사회보장 중심 체계, 사회보험 중심 체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배제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 구축, 거기에 따른 소득보장 제도를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병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증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확장은 증세 없이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증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가 리먼 쇼크 이후에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고생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 사회보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바꾸는 대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냐면 사회보험 중심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가는 겁니다. 보편적인 체계로. 저희도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선 어떻게 재원을 부담하게 할 거냐. 저희는 아직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회보장 비용을 좀 더 부담하면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증세 비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 달해서 사회보장 지출이 한도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더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배분하는 겁니다. 결국은 캡을 씌우는 거죠.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는 것이 좀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서 가다 보면 기본소득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그걸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병수당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상병수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나서 이런 농담이 있죠. 그 핀란드나 스웨덴의 노동자는 파업 대신 상병휴가를 쓴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각종 복지급여와 어떻게 급여 대체율, 급여 감소율을 조정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냐면, 기본소득이 현재의 소득보장 제도와 어떻게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면 절대 방안은 한 가지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논의가 좀 더 쉬워질 거다. 지금처럼 약간 그 추상적인 논의를 계속해서는 그다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 중에 상당수는 재난 기본소득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좀 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감사드립니다. 네. 그 뭐 저도 사실은 별다른 그 질문을 사실 받은 건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토론자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해서 조금 할까 합니다. 그 증세 부분인데 그 설문조사하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이제 복지 좀 하게 되면 좀 돈 낼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 증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답은 합니다. 전에 한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얼마까지 부담을 더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한 10,000원 정도라고 10만 원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하지 더 하려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 기본소득 가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이번 재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부채 동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표도 얻을 것은 하고 싫은 것은 뒤로 좀 미루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참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 박사님께서 그 저 기본소득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안을 좀 해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용안전망만 하더라도 지금 50만 명 실업급여 수급자인데 만약에 확대돼서 50만 명에 더 추가해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상제도를 위험에 빠진 사람을 한다고 하는 거랑 지금 취업자만 2,600만 명 아닙니까? 100만 명 하는 거를 2,600만 명한테 전액 주는 제도에서 어떻게 이게 돈이 되고 감당이 되는 이게 기본소득 원리 자체가 사회 보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공유자산에서 좀 n분해서 나눠 갖겠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보장을 하는데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여서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양재인 박사님 말씀에 그 거의 동의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면이 많아서 놀랐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보수화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합리적인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이 그 분명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전 국민에게 모두 주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국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실업부조나 공공부조와 같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로 실험이 되어 왔어요. 캐나다의 온타리오나 핀란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기본소득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들이 워낙 사각지대가 많고 파악도 안 돼요. 각 제도 간의 조정도 안 되기 때문에 전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저소득층 지원 제도 중에 일부를 한번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제도는 사각지대나 지원의 중복이나 효과에 대한 파악이 전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아마 재난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용이나 소득 측면에서 이러한 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실험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그걸 하려면 기존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이것으로 2020년 한국 사회보장학회 충계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행사를 지켜봐 주시고 귀한 의견 많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학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 중간에 음향 상태가 잠시 좋지 않았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